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준호 국회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북한산 고도 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 이소장입니다. 오늘 매서운 추위에도 귀한 번을 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과 강북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 준비로 애써주신 천준호 의원님의 대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각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오늘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에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강북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주신 분들도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고 또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아마 이 문제를 주제로 이렇게 모여서 토론한 것은 오늘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강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천혜의 자연의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정말 우리 강북구 북한산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또 뒷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바로 1990년에 고도제한이 지정된 이후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북한산 일대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높이를 2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30년이 지나는 과정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는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오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0년간 이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제도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도 제한 지역의 높이 기준이 현재는 20m로 되어 있는데 28m로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도 제한 지역 내에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높이를 15층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 그리고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례 그리고 주거 환경과 더불어서 또 교통 여건의 개선도 같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들도 고려하셔서 폭넓은 또 심도 깊은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은 서울시 의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입동 지역을 두고 있는 서울시 의원 이상훈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진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용준 우리 도시계획 부위원장님이 또 전문적인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특히 제가 소속이 교통위원회라 강북구의 강남구 기존 발전을 위한 교통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자리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도 함께 임해주실 이용균 서울시 의원님 축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기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균입니다. 먼저 여기 천준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장의 김영호 위원장님 이렇게 공동으로 토론을 개최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 도봉구는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노력해오고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리고 고통받았던 게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토론을 통해서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토론회에서 좀 준비를 잘 모아줬으면 하고요. 저 또한 토론자로서 강북구 도봉구 북한산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의 그 고통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 이승현 위원님께서는 북한산 주변 고도 제한 지역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에 두 번째 장대균 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민승현입니다. 간단하게 영구 지구에 관련된 사항과 그다음에 현재 북한산의 고도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구의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 관련 지구와 안전시설 보호 관련 지구, 그 다음에 문화산업진흥 관련 지구,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이 고도지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관련된 지구로 시작을 해서 안전시설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문화개발진흥,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고도 성장기에서는 정체성 보호, 도시의 보호 차원에서 경관과 안전에 관련된 용도지구를 운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산업지구 관련 지구를 도입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관리 기본 프레임을 구축하는 도시의 관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용도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각종 사업 계획 등의 공간 재편 역할에 비해 용도지구는 경관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도시 관리 체계 내에서도 역할이 한정적입니다. 지금 용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서울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관에 관련된 것들이 있게 되는데, 경관에 관련된 지구에는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요 관심사가 이제 경관 관련된 지구이기 때문에 경관 관련된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주요산 주변에 저층 주거지를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여태까지 서울의 자연성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 저층 주거지가 30년 이상 된 게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공시지가 자체도 보면 주변의 서울의 평균과 주거 환경이 좋은 저층 주거지에 비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저층 주거지 노후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가 차이 등에 인한 생활 환경의 질 저하, 그다음에 재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서울의 주요 산의 조망이라든지 중요 시설 보호,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유지 및 이러한 다목적으로 운영을 해서 절대 높이를 통해서 서울의 중요 상징 공간을 보호하는 데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도 제한의 필요성을 가지나 재산 손실이라든지 지구의 노후도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의견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고도지구는 남산 주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산 주변과 중요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 자체가 약 8,900만 평대 정도가 지정이 되고요. 그 중에 북한산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이. 최고 고도지구의 쟁점은 일단 보호 대상과 지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요산 주변 높이 완화 운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목적으로 좀 혼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취지가 좀 약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경관지구의 완화 수단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기준이 아직
미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쟁점들이 있게 됩니다. 현재 세부 고도지구 관리 방향은 서울의 중요 상징 경관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관리 대상과 목적을 정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 수단을 정립한다는 측면으로 경관관리형과 시설 보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관관리형은 북한산 주변과 같이 상징적인 보호 대상, 조망 확보를 위해서 관리 목적 및 기준을 정립한다라는 측면들이 미관지구는 성장시대 개발을 유도해서 현대적으로 가로 경관을 형성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 미관지구나 역사문화지구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기존 가로 경관 유지 역할에 한정이 되어 있고 지정 시기가 대상지가 정확되지 않거나 현재는 지정 필요성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성과와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용도지구는 시대적 정책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그 역할과 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지정 성과에 대해서는 주요 자연 경관과 상징 경관을 보호한 성과가 있지만 거기에는 규제에 따른 주거지의 노후와 그다음에 노점과 개발이 상충되는 어떤 그런 운영의 측면들의 문제가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주요 과제로서는 도시관리, 그다음에 기본 프레임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용도 지구의 역할 성립을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성과 지구를 유지할 때 운영 문제를 좀 개선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규제에 따른 지원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하고 도봉구에 걸쳐서 총 3.55 제곱킬로미터, 높이 20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완화됐을 때 28m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을 보시게 되면 1990년에 최초로 지정이 됐고 이때는 5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5층이 해제가 되고 20m만 남았죠.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지역은 일률적으로 20m가 30년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 건축물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높습니다. 66.4%. 그리고 삼양로 주변을 보시게 되면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는 저층으로 깔려 있고 그 밑에 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이제 그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이제 좀 많이 들어선 현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고도지구 안에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들이고 그리고 좁은 골목이 경사로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노약자나 보행 약자들한테 거주 여건이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지역도 설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지구에 속하는 바람에 사업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실현이 가능성이 낮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공공 재개발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도 12개소가 해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조금 보시게 되면 녹색이 지금 북한산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은평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쪽이 있는 부분이 이제 성북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사실은 북한산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도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산 오른쪽에 있는 강북구와 도봉구만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2010년 이후에 개발해서 재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40에서는 다시 여기를 도시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정체성 회복 강화, 여러 가지 이제 거주성이나 뭐 이런 측면들, 이런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적 관리라든지 재생,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심주의 위개별 도시관리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시관리 체계를 재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 밀도의 단선적 연동 체계에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용도를 업, 다운 시키는 어떤 그런 맞춤형 관리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법 개정이 2018년에 이루어졌고, 미관지구는 이제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만, 일단 다양한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복구제 완화와 복합 용도지구를 도입했습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해서 경관지구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복합 용도지구,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수요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구 해제 이반을 주민 제한으로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도지구 재정비 방향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지역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 도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연계 지원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비 방향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 측면에서는 지역지구는 중장기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은 지역별 도시관리 육성 방향을 세분화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지금 말씀드린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전략적 용도와 보완적 관리가 필요한 지구를 설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특성화시키거나 해서 기본 방침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용도 지역 지구와 연동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관리 유도 기준이라든지 개발 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방식들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관계 용도지구는 저층 주거지 노후화와 가로변 건축물 노후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린재생이나 주거지 가로 경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규조지역에 대한 공공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지구는 유지를 하되 앞으로 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종 세분화에 따라서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해서 이제 종 세분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높이 완화 기준을 개선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인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합리적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성이겠죠.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정 높이 완화 기준을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배치와 북한산으로의 통경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망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때 이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 배치라든지 형태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해제 또는 미선정되었던 어떤 그런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높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적용입니다. 적정 높이 기준 마련에 대해서 북한산 조망 경관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재건축 시에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높이 기준 완화 적용 가능한 기준을 조금 마련해 줄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도로나 오픈스페이스가 상당히 열악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확보에 기여할 시에 완화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재건축 계획 수립 시 전면 건축물 폭이라든지 건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세세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서 신축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지구 중복 규제 합리적 완화 검토입니다. 고도지구 규제의 합리적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세권 지역과 그다음에 자연 경관지구랑 중복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이 신설 경전철이 이제 2017년에 개통이 됐고 역세권 개발이 가능성이 이제 고조되는
측면에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 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역세권 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삼양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성안의 균형적인 개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지구 검토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현재 12m, 이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도지구와 함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것을 선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에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기준 완화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 가이드라인 설정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 향후 재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맞춤형 관리라든지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의 전략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도시와 지역을 바라다 보는 것에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노화 지역의 주환경 개선, 열악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어떤 측면은 북한산을 바라다 보는 조망 경관과 시민의 어떤 그런 조망권에 관련된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에 관련된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문제도 있지만 어떤 목표를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것들은 앞으로 좀 과제로 남겨두고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지구제에 대한 다양한 히스토리도 좀 얘기해 주셨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주변 고도지구의 완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정책연구소의 장재민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건데 제목은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교통 전략 방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강북구에서 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 쪽이 이제 어떻게 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할 주제는 교통 관련된 건데 처음에 강남구 균형 발전부터 해서 결론 및 정책 방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지금 고도 제한 관련된 그림인데 대부분이 고도 제한이 지금 강북구 도봉구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 교통 특히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딱 봐도 지금 강남 쪽에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오른쪽 저것이 강북구라든지 도봉구 어느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확실히 이쪽은 마을버스, 이쪽은 지하철이라는 어떠한 눈으로도 봐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것은 이제는 강남, 강북에 대한 그 지역 생산성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20배 이상의 지금 강남, 강북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 지하철 역사도 보면은 3개 이상 역사가 나타난 곳이 대부분이 강남 지역 쪽으로 그 편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1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동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한 40%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지하철 역세권이 멀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지하철보다도 버스 접근성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버스도 안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접근성 또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 불가한 지역이 1%인데 강북, 도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입니다. 통근 시간이 가장 긴 곳을 살펴보면은 저 강북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북구도 저 4위인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전히 통근 시간도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강남, 강북에 대한 통근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은 강북 지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하철, 버스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교통 인프라가 사실은 설치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북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심과 상당한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행정동과 10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구수와 그 세대수를 잠깐 살펴보시면 한 22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세대수는 한 18위, 세대당 가족수는 한 16위로서 다소
인구가 낮은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은 이제 파란색은 서울시 인구 감소율인데 서울시 인구 감소율보다 상당히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비중이 서울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1.5배 정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난 건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강북구가 사실상 한 23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는 차종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게 등록 대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물차는 좀 상대적으로 높고 이륜차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승용차가 가장 높고 그 나머지는 그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은 저 보행자 사고가 높겠구나. 저 이륜차라든지 승합차, 화물차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보시면은 서울시 평균과 교통사고를 예측을 한 겁니다. 여전히 이륜차, 승합차가 서울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아래 그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차 대 사람 사고가 서울시 평균 대비 한 22%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대차는 6%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타나냐를 보면은 교차로 쪽에서 사고가 높고요. 그 중에서도 교차로 내, 그러니까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그 아래쪽을 또 보시면은 저 사상자 연령별 교통사고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연령대보다 어린이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제로.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 교통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앞장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고도 제한 관련된 건데 보시면은 저 산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산을 제외해서는 다들 강북구, 저 북한산 위주로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전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어떠한 일정한 기준 없이 이렇게 고도 제한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북한산을 마주보는 지역이라도 보시면 왼쪽이 은평구, 오른쪽이 강북구인데 여전히 왼쪽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잘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낮은 저층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이제 삼양동 미아초등학교 인근인데 이게 도로 사이 하나를 두고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왼쪽은 20층, 오른쪽은 5층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제 강북구의 현황이 요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북구에 대한 고도 제한을 다루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 수준이 낮고 직주 근접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많은 저층 지역이니 또 네 번째는 특히 우이 신설설이 건설됐는데 이제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자치구 대비 강북구를 추천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강북구의 고도 제한을 다루는 기사는 찾기 어려움이라 그래서 제가 2020년 이후 뉴스 기사를 갖고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도 제한 관련된 그 기사 중에서 강북구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고도 제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렇게 홍보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득 수준이 낮고 직주 근접이 불가능한지도 찾아보니까 역시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상하 5순위를 보면은 상위는 강남 지역이 되겠지만은 하위는 강북이 있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득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직장인이 동네로 통근하는 통근 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인근, 그러니까 같은 동으로 통근하는 통근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강북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게 그만큼 직주 근접이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어떠한 그 시설물을 둬더라도 이 산악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직주 근접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는 단독 4세대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가 있는지 라고 보시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위에서 3위. 그만큼 강북구는 아파트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강북구 다음으로 있는 게 저 광진구가 있는데 최근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고도지구로 풀렸습니다. 최근에 풀렸는데 결국 풀리면 이제 용적률이 향상되면서 아파트 수가 이제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강북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그 파산 위기에 몰린 우이 신설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우이 신설설이 지금 2017년에 개통을 됐는데 처음부터 그 영업 수지가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이용 승객이 낮음으로써 지금은 처음 예측한 것보다 한 4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차가 큰 것도 있고요. 또한 우이 신설설은 아무래도 고령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서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한 사실은 이제 교통에서는 사실은 이 우이신선설은 좋지만은 기존에 우이신선설이 없을 때는 이러한 그 이동을 그 마을버스에서 사실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이신선설이 들어옴으로써 마을버스 이용객이 감소됨으로써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거주 지역으로 이제는 서울 밖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너 거주지 어디서 살래? 라고 보면은 보통 강북구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지하철 라인인데 사대문 안으로 출근을 하거나 하면은 은평구라든지 이 성동구, 동대문구 이런 데를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사가 강남이다라고 그러면 요 관악구 아니면은 중랑구, 노원구 이런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라인이 직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강북구, 도봉군을 추천해주는 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그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강남으로 뚫을 수 있는 지하철이 좀 필요하기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보시면 이제는 지금 현재 그 우이신선설에 대한 이제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우이신선설을 보시면은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1호선하고 만나고 6호선하고 만나고 4호선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저것을 보시면 저런 지하철들은 다 서부권, 서남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동남권, 저 수서라든지 저 강남 쪽으로는 지금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씩 환승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향후 경전철 도입 시도 한번 보시면은 면목선이 생기고 동북선이 생기고 강북 횡단선이 생기는데 여전히 서쪽으로는 괜찮지만은 여전히 동남권 쪽으로는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향후 이제 GTX가 도입되면 사실 이제 도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저 우이신선설이 만나는 것은 GTX B입니다. B는 여전히 동서축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동남권 저 강남 쪽으로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GTX를 활용할 건지 뭐 7호선을 활용할지에서 어느 정도 그 강남권에 대해서 그 접근성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되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이제 지하철역을 보면은 거의 다 뭐 2개 이상 다 있습니다. 대부분 또 중요한 것이 환승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딱 2개죠. 우이신설, 4호선 2개만 나란히 평행선으로 가다 보니까는 환승 역사가 없다 보니까는 지하철이 있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림선이 뚫렸죠. 수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환승에 대한 편리성이 강화돼서 여전히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양천 같은 경우도 지금 목동선이 지금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9호선, 2호선, 5호선 등등이 다 환승이 돼서 그 편리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신강북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환승이 될 수 있는 저런 노선이 빨리 돼야지 우리 강북 지역도 어느 정도 인구도 높아지고 통근 시간도 이렇게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북선도 그만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제가 그 동네 교통수단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시면은 강북 같은 경우에는 통근 시간이 한 자치구 중에 4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권역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같은 동네로 통근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구로 통근을 하는지, 그리고 구에서 구로 통근하는지, 시외로 통근하는지를 보시면 뭐 다른 것도 길지만은 여전히 동네, 같은 동에서 통근하는 통근 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산악 지역이 높고 동네에서 이동하려면은 마을버스 정도밖에 없고 걸어서 가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동네 교통수단을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토지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게 보시면은 지하철에 대한 그 승하차 이용객에 대한 패턴입니다. 이런 토지 특성을 반영해서 그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북한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그 수유역,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특성이 나타나는데 미아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무 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이제 복합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곳은 이제 제가 그 경전철 역사를 바탕으로 해봤는데 대부분의 그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거 특성이 나타납니다. 대신 저 북한산 우이역이라든지 4.19 민주묘지 역상은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면은 출퇴근 이용객보다는 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특성이 나타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라도 좀 교통수단이라든지 마을버스 등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 윗줄에 있는 게 파란 라인이 승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오렌지색이 하차고. 근데 여기에 대한 평균 수요를 보니까 사실은
승차랑 하차랑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수유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동일한데 저 미아 사거리라든지 미아역은 상당히 하차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는 아무래도 도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시성이 높다 보니까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차가 덜 막히고 하다 보니까 버스, 그러니까 전환 수요가 발생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성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파란색이 높은 것이 전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삼항역이라든지 삼항사거리역은 오히려 하차가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다른 곳보다 삼항역이라든지 삼양사거리역을 하차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또 시간적 특성을 살려서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 알뜰교통 카드라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은 많이 쓰는데, 이제 알뜰교통 카드가 뭐냐면은 집에서 대중교통 처음 이용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측정해서 그만큼 요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뜰교통 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이 집에서부터 철도 역사까지 몇 미터 걸었는지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일정하게 접근성이 부여되니까는 다 거리가 비슷한 걸 볼 수 있겠지만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는 어디는 가깝고 어디는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걷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알뜰교통 카드를 좀 더 많이, 가중치를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사실은 고도지구라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곳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 서울시의 어느 자치구보다 이제 낙후된 이제 강북구의 교통 환경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북 강남 지역으로 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뭐 7호선이라든지 GTX를 활용해서 그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네 교통수단,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이제 직주 근접형 환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은 없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그 거주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수요를 높여서 이제 좋은 그 교통 환경으로 이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장재민 소장님, 그 주거생활 여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특히 또 흥분 통행 패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큰 주제하고도 연계를 시켜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이제 5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개발국장이호표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주제인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천준호 의원님께서 서두에 3가지를 좀 검토를 해달라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와 똑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는 최소 15층 정도를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또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층이라는 것은 논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의 경관을 위한 그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고도 제한이냐 라는 측면을 봤을 때, 고도지구 제한을 받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고도지구 밖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경관, 그거를 좀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15층을 건의를 드린 것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은평 뉴타운 쪽에는 이제 북한산에 바짝 붙어 있는 연접해 있습니다.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들이 15층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북한산을 바라보는 경관에 큰 문제가 없더라,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산이 835m입니다. 835m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도 제한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도시계획 기준의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산의 경우는 그 높이가 한 230m 이 정도 되는데, 북한산보다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쪽의 높이는 뭐 12m에서 28m까지 평균 한 20m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과 북한산의 고도 제한이 좀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또 은평과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낡아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최소한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최소 15층은 돼야지 재개발 재건축을 좀 가능한 그런 여건이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관보호가 고도지구 밖에 있는 분들이 북한산을 바라보는 그런 경관보호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산이 고도 제한이 20m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 키에 대입을 했을 때 170cm 정도 되는 사람의 키로 봤을 때는 그 20m는 발등 정도 높이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15층 정도로 완화를 했을 때 그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요. 그 50m는 북한산의 발목 정도 키 높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관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이 신설설이 생기면서 역이 한 5군데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거나 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은 고도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40m, 50m씩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는데 왼쪽 편은 같은 구역 안에서 역세권에서 20m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까 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그런 경관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고도지구를 좀 해지하는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높이를 맡겨주는 그런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게 또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강북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수요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들이 개발이 되다 보면 그 이용수는 굉장히 창출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 강남북의 교통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건데요. 현황 자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살펴보면 이제 강남구에는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 도시철도가 6개 노선에 33개의 전철역이 지나갑니다.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강북은 2개 노선에 11개 역세권 정도여서 한 격차가 한 3배 이상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교통 개선도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 중에 한 수단이 신강북선이 좀 유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용균 우리 서울시의 부위원장님. 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규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 5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2만 3천여 채 정도 된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럼 그 2만 3천 채가 어디에 가장 많은가 봤더니 성북구, 그리고 용산구, 그 다음이 강북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북구가 세 번째에 속한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66%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제가 생각했던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에 묶여있는 그 지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개발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정말 열렬한 그런 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고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였습니다. 지금 접수한 대로 탈락이 됐는데 탈락한 이유를 살펴보니 일단 고도 제한이 묶여 있다 보니 용적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용적률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5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의 어떤 구조로 분포되어 있냐면 첫째, 일단 땅의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둘째, 경사도가 되게 높습니다. 셋째, 도로에 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계단이나 골목길, 경사가 있는 골목길입니다. 고도지구로 묶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개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도지구까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 자체 개발도 사실은 도로와 접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고도지구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하나씩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바가 그렇습니다. 후대 세대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의 세대도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강북구 도봉구의 북한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32년 동안 이렇게 제한이 되면서 당연히 노후화됐겠죠. 그리고 개발을 했다라면 도로에 접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수 없고 단순히 소방도로만 있으면 건설됐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에 의한 개발, 그렇게 하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 고도지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희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성 있게 진행하고, 그리고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산을 우리가 어디 경관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녹지축을 만든다든가 구체적으로 그 계획 안에 반영을 시킨다라면 현 세대도 좋고 미래 세대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강북구 의회에 있을 때 지금 삼양 사거리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가오리 사거리, 4.19 사거리, 그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못했던 게, 사실 삼양로를 축으로 해서 동서간에 높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삼양로를 기준으로 동서간에서 도로 끝을 바라봤는데 한쪽은 15층, 20층 올라가는데 한쪽은 7층, 5층 이렇다라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발전일까? 그리고 제대로 된 서울의 그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 똑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진짜 차별받지 않고 그런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상훈 서울시 교통위원님 말씀. 우이동, 인수동, 수일동, 우리 이제 삼양로를 기준으로 이 북한산변에 그 높이 제한에 혁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이 제 선거 지역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10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학 과장님이나 우리 유옥형 국장님께서 설명 주신 내용들, 또 우리 선임 연구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사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가 메시지를 줘야만이 되는 거고, 어차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정비하는 문제는 행정의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줘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공 예산을 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고도지구, 특히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높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역할이 좀 더 적극 배치돼야 되겠다. 우선 먼저 광역 지방정부인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추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결국은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 사업성이 지역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거정비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사업성이 함께 고려됐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자치구는, 즉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정적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자치구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간단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그 담당 공무원들의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상담과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정비 수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 내부의 조합 결성이라든지 의사결정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됨으로써 본인들의 재산권 형성에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노력과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적극 행정이 기초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광역자치구인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의 추가 확대와 기초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과 주택정비 사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 발굴에 좀 노력을 통해서 북한산 고도지구의 어떤 그 완화 방안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부담감을 그런 모범적 사례 발굴을 통해서 이 주택정비 시장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우선 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LH 수도권 도시정비특별본부에서 현재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신 처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LH라는 조직 자체가 공기업이 대부분 주로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서울 도심에서는 사업을 그동안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이제 사업을 참여하기 시작했다가 재작년 이제 정부의 5684 대책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작년 2사 대책을 하면서 도심복합 사업까지 지금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북구 쪽에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2차 후보지 3곳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물론 후보지 선정은 사실은 이제 저희 권한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제 선정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각 후보지에 대해서 여건 검토들을 다 하고 현재 그 어떤 도시 규제 하에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들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3곳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막 비례율이라는 게 꼭 사업성 어쨌든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지표니까요. 비례율이 제일 좋은 곳이 50%대.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곳은 30%대, 20%대. 이거 사실은 거의 이제 사업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뭐 현재 자산 내가 팔면은 1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면 2천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 이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도 제한이라는 게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뭐 저희가 최대 해보니까 한 6층 정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LH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거 뭐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뭔가 그 완화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사전계획이라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에서 완화해 주는 게 이제 그 국계법의 상한의 120%까지.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2종 같은 경우에 국계법에는 25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200%까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50%에 120% 그러면 300%까지도 가능하게 법적으로는 그런 완화가 돼 있고 또는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화를 다 모든 구역이 적용되느냐 이종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서울시에서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좀 해주시더라도 지금 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관을 살리기 위한 통경축을 어느 정도 넓게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건축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같은 용적률을 어느 정도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이런 그 경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부분들이 사전기획관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제가 지금 1차 후보지 12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금 그 현재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오래 걸리는 데들이 그런 데입니다. 부릉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주민들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성을 주민들의 자산을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대신 단독 시행자로서 관리를 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그 요구를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의 큰 틀과
그 구역의 특성에 맞게 이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부딪히는 데가 이제 구릉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전문가분들과 또 서울시의 관리 기준이 굉장히 많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례율을 100%대로 하면 얼마 정도까지 풀어줘야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보니까 40m까지는 최소한 좀 올려줘야 그러면 평균 10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층까지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뭐 이제 통경축을 살리고 하다 보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40m까지만 풀어주면 정말 이제 한 240, 50%, 30, 40%까지도 용적률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례율 100%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m 정도는 좀 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의 사정기획의 절차에 따라서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는 그런 고민을 통해 갖고 건축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게 되면 어떤 경관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학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여기서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해드릴 수 없고 그 대답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여기 왔는데 그냥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하고 가면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크게 방향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냐를 일단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야, 여기는 20m까지만 건물 짓고 나머지는 못 지어. 그 이유가 납득이 된다 그러면 수긍을 하실 거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사안을 볼 때마다 그 이유를 다 납득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어느 지점에서의 경관이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느 축상에 있는 경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상을 우리가 100명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70명은 또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해야 될 경관의 대상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북한산 경관이고 그게 이제 우리 부총 옥상에서 바라보면 북한산이 그렇게 멋있게 잘 보인다고 뭐 얘기하시던데 그 경관일지 아니면 삼양로 따라서 보이는 그 도로 축상에서의 경관인지 주요 교차로에서 보이는 경관인지 우리 집 옥상에서 보는 경관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그 목적을 명확히 하자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인 특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지점에냐에 따라서 지형에 그러니까 어디 높고 낮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이 역세권 지역에 좀 고밀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공간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또 구릉지형에 또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를 거고 이런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경직되게 야 20m 안 돼. 다 모든 건 안 돼. 뭐 이제 지금은 뭐 지형적으로 해서 28m라는 게 살짝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북한산 주변은 한 군데인가 그거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그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형과 뭐 주변의 토지 이용의 상황과 주민들의 니즈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맞춤형 가이드라인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까 뭐 LH에도 말씀 주시고 앞서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정비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택이 노후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시 집을 짓거나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반시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면서 좀 일단의 구역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정비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공공성이 있는 개발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보호할 경관의 대상이 잘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높이는 좀 더 유연하게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민분들이 뜻을 모으셔서 야 우리 이렇게 이 동네는 한번 모여서 같이 좀 정비를 해보자 라고 뜻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필요한 기반 시설이든 또 아니면 좀 중요한 경관축을 잘 살린다고 하면 높이는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오늘 또 그 천준호 의원님하고 뭐 구청에서 15층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또 아까 LH 처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그 정비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들이 뭐 그렇게 쉬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따지기도 많이 따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고도지구를 너무 이렇게 옥죄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모두가 다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는 고도지구가 갖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하되 그로 인한 부영향은 최소화하자, 즉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가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1월이나 2월 뭐 해서 좀 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목표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기대는 하면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공공재개발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쉽지 않은 규제들이 있어서 어렵다. 특히 구릉지의 경우에 또 기반시설 여건이 나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5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검토해보니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가, 40m 평균 10층 내외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성은 맞출 수 있겠다. 어디는 15층으로 어디는 한 10층으로 이렇게 해서 조율하면서 경관축을 확보하고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성북구에서 시도했던 결합개발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조금 해보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자문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거지역에서는 어렵더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 어쨌든 다양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LH가 전체적으로 교차 지원 방식을 좀 쓰자. 어디선 수익성을 좀 나게 해주고,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 좀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근데 이거는 또 막상 하려고 그러면 제도의 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제도 체계가 그게 가능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용학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우신데 정리해 주신 거는, 고도지구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요점은 보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원칙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 뭐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보는 어느 경관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없애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유지하되 그 수준은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경관에 큰 영향이 안 미친다면. 두 번째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률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 경관의 지형까지 고려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좀 정밀한 계획을 좀 수립해 보면 좋겠다. 정비계획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한 지점에서의 그 경관 축을 보존할 부분들은 좀 높이를 낮추고 다른 좀 높이고, 그러려면 여유 공간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5층을 제한하신 것 같고, 평균 10층 내면 사업선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틀 내에서 고민해 보시겠다고까지만 우리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보면 현실의 문제를 깊이 고민 안 하고 원론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김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한번 쫙 모시고 가서 여기는 이래요,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셔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자산으로서 관리해야 되는 측면과 거기에 살고 계신 주거권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의 조화라는 것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위원회가 좀 인식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현장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의 시간들이 위원들에게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들을 했는데 요약해 보면 딱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규제를 없애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규제는 두자. 다만 완화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 방안의 방향성도 좀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좀 조절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들었고요. 저는 해법의 실마리는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을 이제 서울시와 관련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